백년과 시인. 수련이 만개했다. 시인은 회상에 잠겨 연못가를 천천히 거닐었다. 물밑 진흙 속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순백의 꽃을 화려하게 피울 수 있는가. 방금 하늘에서 내린 백설같이 깨끗한 꽃잎들이 감싸고 있는 수술들은 금빛이다. 햇살처럼 퍼진 꽃잎들 안에 광명이 가득하다. 이런 수련을 사람들은 물의 요정, 연못의 정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령은 산천과 초목 등 자연 속에 살고 있다는 혼령이다. 오늘 연못의 물결은 잔잔하고 맑은 수면 위에 7월 햇빛이 비쳐 연한 남색 물빛이 더없이 곱다. 소금쟁이 한 마리가 긴 다리로 무리를 저어 수조 사이를 오가고 있다. 고즈넉한 연못가 수련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시인은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지선애가 이 연못의 수련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인과 지선애는 1년 전에 이 연못에 함께와 활짝 핀 수련들을 구경하면서 즐겁게 하루해를 보냈다. 그때 지선애는 내가 죽으면 하얀 수련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시인은 지선애의 소원이 이루어져 지선애의 혼령이 지금 저 100년으로 피고 있는 것이라고 혼자 소리를 했다. 1년 전 그때 100년보다 더 예쁘고 마음씨 고운 지선애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하직해서 100년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연못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우두커니 서 있는 시인의 가슴에 지선애를 잃은 허무감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지난 2월 하순 금요일 밤 자정이 다 되어 경찰서로부터 시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임상우 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선애라는 여자 아십니까? 잘 압니다. 어떤 관계이십니까? 가까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친인척 관계는 아니고. 경찰은 지선애가 2시간 전 모텔 4층에서 투신 자살했고 지선애의 수첩에 몇 사람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임상우 씨에게 전화했더니 마침 받았다고 말하고 수사와 사후 처리를 하는데 협력이 필요하므로 내일 아침 7시 경찰서로 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출두할 의향이 없으면 나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임상우는 출두하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임상우는 어안이 벙벙했다. 선애가 자살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험난한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던 젊은 여자가 자살을 해? 얼굴엔 항상 미소를 띠고 매사 낙관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해? 경찰이 필시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겼다. 성남 분당의 카페에서 선애를 처음 본 것이 7년 전. 선애는 업소를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이 업소에서만 10년을 일해왔다고 했다. 한결같고 성실한 종업원이었다. 선애는 자기의 바람 많은 과거사를 임상우에게 꺼리낌 없이 털어놓기도 했다. 말에서나 표정에서나 어두운 그늘이 없었다. 그녀는 시문학을 공부했고 상당한 수준의 시작을 했다. 임상우가 시작을 지도해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고 서로 믿고 함께 당일치기 국내 여행도 했다. 그런 여자가 돌연 사망했다니 청천벽력이었다. 눈을 붙이려 해도 엄습해오는 그녀의 살아 움직이는 영상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임상우는 시간에 맞춰 경찰서로 갔다. 어서 가서 선애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인하고 싶었다. 경찰서 정문초소 경찰관은 본관 정사 안으로 들어가 안내를 받으라고 가르쳐 주었다. 정사 입구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경찰,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또 풍속영업 집중 단속기간 운영이라고 쓴 입간판도 출입문 옆에 서 있었다. 정사안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여자 경찰관은 철야 근무로 피곤해서인지 졸고 있었다. 임상우는 경찰관을 깨우지 않고 기다렸다.
잠시 후 눈을 뜬 경찰관은 미안타는 듯이 배시시 웃으면서 용문을 물었다. 생활질서계로 안내되었다. 안마방, 성매매 등 소위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영업을 지도 단속하는 부서였다. 풍속업무 담당 부서라고 불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생활질서계를 찾아가면서 임상우는 왜 지선애가 이런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생활질서계로 들어서자 한 여자 경찰관이 개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참 후 이야기를 끝낸 여자 경찰관은 임상우에게 다가와 임상우 씨냐고 묻고 저쪽 의자에 앉으라고 가리켰다. 여자 경찰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위압적이었다.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황 무슨 경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여자는 조서를 앞에 놓고 임상우의 인적 사항을 묻기 시작했다. 연령은요? 만 44세입니다. 1972년생입니다. 직업은? 반말이었다. 임상우의 비위가 상했다. 청사 입구에는 인권경찰이라고 표어를 내걸어 놓고 막상 국민을 대할 때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경찰관의 상투적인 말투가 임상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임상우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묻는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대답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도 쓰고요. 시인이시네요. 금방 경희의 말씨가 부드러워졌다. 임상우가 왜 자기 질문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언짢아 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가 대답했는지 그 심리를 재빨리 읽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정중해진 경희는 어젯밤 성매매 현장을 급습해 단속활동을 벌인 경과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지선애가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놀란 나머지 모텔 4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선애가 성매매를 해? 임상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러나 선애가 경찰이 단속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의 말을 일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투신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실족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상우는 선애가 성매매 행위를 했는지 그 진이야 별개로 가려보아야 하겠지만 경찰이 투신 자살이라고 처음부터 단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그 여자의 진술을 들어보지 않았으니 투신 자살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족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락 지점이 건물 외벽 비상계단 아래쪽인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다시 현장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려주십시오. 나에게는 지선애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투신 자살했다면 경찰이 선도보다는 과잉 단속을 해서 쫓기던 여자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임상우가 목소리를 높여 12조로 다그쳤다. 과잉 단속이라는 말의 경위는 긴장하는 듯 숨을 크게 쉰 다음 차분하게 말을 길게 이어나갔다. 단속 과정에서 불상사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전에 현장 투입 경찰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실 어젯밤 같은 일로 나로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지선애는 경찰서로 붙잡혀 오면 신원이 드러나고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했겠지요. 처음 걸린 여자들이 겁을 먹습니다. 익숙해진 여자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걸로 보면 지선애는 처음 그런 곳에 온 것 같습니다. 검사와 판사도 성매매 사범을 선도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합니다. 경위는 처음과는 달리 가급적 임상우를 자극하지 않고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임상우의 태도로 보아 지선애와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실례지만 혹시 연인 관계이십니까? 경희가 웃으면서 물었다. 이때 계장이 황경희 전화 받으세요 라고 불렀다. 통화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언뜻 들리는 소리가 선애와 관련된 것이었다. 경희는 자리로 돌아와 잘 됐습니다. 지선애가 일하던 카페의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선애의 남동생과 연락이 됐다고 합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동생이 경찰서로 오기로 했답니다. 차후 문제는 동생과 상의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아닌 임상우의 도움은 이 정도로 됐다는 뜻이었다. 경위는 지선애의 시신이 경찰서 인근 종합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고 지금부터는 부검 등을 경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서 문을 나선 임상우는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충격, 실망, 연민, 허무감이 뒤섞여 마음의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어디로 갈지 발길을 정할 수 없었다. 둑길을 걸어볼까? 춥고 너무 쓸쓸할 것 같았다. 학교로 갈까? 일이 손에 잡히겠는가? 생각 끝에 분당 카페로 가기로 했다. 거기 가서 카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지하철을 타고 카페로 가는 동안 임상우는 선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원망스러웠다. 배신감이 들었다. 어떻게 성매매 현장까지 갔단 말인가. 그렇게까지 타락한 여자였던가. 경찰에 쫓긴다 해서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려. 경위의 말대로 신원이 드러날까봐 처벌을 받을까봐 그랬는가. 신원이 밝혀지면 어때서, 처벌을 받으면 어때서, 왜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버려. 선혜를 실컷 나무라주고 싶었다. 카페 문은 닫혀 있었다. 아침이면 이 카페 문을 맨 처음 열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이 무상하게 짝이 없었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문을 열어보았다. 선혜가 문을 열어주면서 몸을 가까이 대고 맞아주는 것 같았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멍하니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려 10여 걸음 떼놓았을 때 저만치서 카페 주인이 힘없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무엇보다 카페 문을 열 사람이 나타나서 다행이었다. 지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주인 여자도 어두운 낯빛을 바꾸지 못하면서도 반색을 했다. 두 사람은 어제 자정 전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초점은 어떻게 선혜가 그런 데까지 가게 되었는가 였다. 주인 여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결국 돈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느냐고 결론지었다. 선혜는 얼마 안 되는 카페 종업원 벌이로 집안 생계를 떠맡고 있었다. 아버지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경운기를 몰다가 트럭에 치여 허리를 크게 다친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어머니의 생활비도 보조해야 했다. 헬스센터 트레이너로 있는 남동생은 겨우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는 정도다. 선혜는 미혼모다. 첫사랑 남자의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 길렀다. 남자가 임신 중재를 강권했지만 그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남자와는 연락이 끊겨 있는 상태다. 지금 10살 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주인 여자는 모르는 일이지만 선혜는 임상우에게 11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작년 여름 어머니 수술 비용 200만 원을 마련하느라 고리 대부업체 급전을 쓴 선혜는 한 달에 60만 원의 이자 부담이 너무 무거워 고민했다. 그것을 알게 된 임상우가 돈을 빌려주었다. 선혜는 약속한 대로 매월 15만 원씩 6개월 동안 갚고 나머지는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선혜는 돈을 빨리 갚지 못해 항상 미안해했다. 이렇게 적은 돈에도 쪼들려왔던 선혜가 결국 성매매 현장으로 간 것이려니 이해하니 선혜에 대한 배신감과 미움이 풀리면서 임상우는 가슴이 메었다. 더욱이 제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제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선혜의 딸이 생각나 모녀에 대한 연민의 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왔다. 임상우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것을 본 주인 여자도 연신 눈물을 훔쳤다. 침통해하는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침묵이 흘렀다. 주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죽은 여자는 죽은 여자고 당장 아이를 어떻게 해야 좋지요? 임상우는 잠자코 있었다. 유가족들이 괜찮다면 제가 수양딸로 삼고 함께 살아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임상우는 평상시에도 여자가 다정하고 자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속이 깊은 여자인 줄은 몰랐다. 임상우는 감동했다. 참으로 복받을 생각이십니다. 안 여사님께서 아이의 숙식을 맡으신다면 저는 아이의 학비를 대겠습니다. 임상우는 평소 여자를 안 여사님이라고 불렀다. 임상우보다 3살 위였다. 두 사람은 서로 붉어진 눈을 바라보았다. 사흘이 지나 경찰에서 검사가 수사를 중단지었으므로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르라고 연락이 왔다. 투신 자살이든 실족사이든 경찰의 단속은 정당했고 책임질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는 배상이나 보상 의무가 없다는 통지였다. 장례를 맡아서 치를 사람이 없었다. 남동생은 속수무책이었다. 임상우와 안 여사가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장례라고 해봐야 시신을 인수해서 화장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임상우의 제안에 따라 유골분을 임상우와 선혜가 같이 갔던 연못 주변에 묻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임상우가 입 맞추었던 선혜의 머리결들과 입술, 그리고 사랑의 눈빛과 언어들, 번뇌와 헌신이 몇 줌 안 되는 하얀 재로 작은 나무 상자에 담겨졌다. 우수가 지나고 경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루라. 봄 기운이 남쪽 소백산맥을 넘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마침 임상우는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 봄방학 중이어서 임상우와 남동생 둘이서 연못으로 갔다. 그날 천상과 지상을 잇는 은실 같은 봄비가 돼지이며 연못 위에 마치 봄 소식을 전하는 소리처럼 속삭이듯 내리고 있었다. 하얀 재는 한 줌만 연못에 뿌려졌고 나무 상자는 연못 저쪽 떡갈나무 뒤편 호젓한 곳에 묻었다. 며칠 동안 충격과 허탈을 사귄 탓인지 임상우는 담담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 한 편의 시를 썼다. 백년에게 강 건너 그대 갔네. 눈보라 휘몰아치는 땅을 떠나 강 건너 그대 갔네. 쪽배도 타지 않고 바람 따라 훨훨 날아 강 건너 그대 갔네. 저쪽에 봄이 오는가. 작별의 말도 없이 강 건너 그대 갔네. 거기 가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거든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소서. 내 불현듯 그대 생각이 나면 구름 따라 그대를 찾아가리라. 선혜가 하늘로 간 지 5개월이 지났다. 여름방학이 되어 임상우가 100년이 피어있는 연못을 찾아온 것이다. 연못을 한 바퀴 돌고 말없이 서 있는 임상우는 인간사가 더덥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러면 공허함에 빠져 계속 서 있을 것인가? 한참을 서서 잠은 자답했다. 아니다. 움직여야 한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음으로, 거칠 것 없고 강인한 마음으로 우울과 괴로움을 털어버려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살아 움직이고 나와 남을 사랑하며 이 우주와 자연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의 근원적이고 가장 귀중한 가치임을 되새겼다. 그것이 100년으로 피어있는 선혜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당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임상우는 선혜의 나무 상자를 묻은 떡갈나무 뒤편을 돌아 본디 밝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연못을 떠났다.
지선혜의 고향은 충주시 서쪽 교회 속리산에서 발원한 달천강 맑은 물이 남한강을 향해 북쪽으로 기운차게 흐르는 넓은 들녘이다. 비옥한 평야지대, 호암 저수지와 대제지가 있어 물을 항상 넉넉하게 대주고 있다. 선혜의 집은 그곳에서 문전 옥답을 가진 분홍이었다. 또 사과 가수원도 갖고 있어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집안이었다. 이런 재산은 선혜의 할아버지가 모은 것이다. 할아버지는 중동 건설 현장 근로자 1세대 격으로 일찍이 전기공사 기술자로 중동에 나가 돈을 벌었다. 처음에는 이란에서, 그 다음엔 사우디아라비아 열사의 나라에서 8년 동안 땀 흘리며 일했다. 할아버지는 돈을 벌어오고 할머니는 돈을 착실히 모아 옥답을 사들였다. 할머니는 눈을 사들일 때 너무도 기뻐 먹지 않아도 배고파 부르고 입지 않아도 몸이 따뜻했다고 말하곤 했다. 그렇게 부부가 근검절약해서 모은 재산이었다. 과수원은 대학에서 이막을 공부한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할아버지가 대학 졸업 선물로 사준 것이라고 했다. 과수원은 5,000평이 넘는 면적에 사과나무가 1,500주가량 심어져 규모가 중간 정도였다. 나무들은 유목기가 지나고 막 수확기에 들어선 것들로 수익성이 좋은 과수원이었다. 1982년생인 선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가 이 과수원을 경영한 지 12년이 됐다. 아버지는 논농사보다는 과수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마치 과수원이 자기 세계의 전부인 양 아침 일찍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과수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과수원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선혜는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 기온, 일조량, 강우량, 바람 등의 기상 조건은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과수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우선 과수가 토양으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적당하게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토양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의 양분과 수분을 빼앗아가는 풀이 자라지 않도록 깨끗하게 김을 매야 한다. 나무를 튼튼하게 하고 품질이 좋은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밑거름을 초겨울이나 이른 봄에 주고 비료는 6월과 8월에 몇 차례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나뭇가지와 잎이 너무 무성해도 안 된다. 꽃이 너무 많이 피어도 안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가지치기, 개화기에는 꽃봉오리와 꽃 솎아주기 작업을 해야 한다. 나무의 영양 관리를 과부족 없이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병충해는 또 얼마나 많은가.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사과나무 하늘소, 잎의 즈백을 빨아먹고 잎을 해치는 진딧물과 응애, 사과가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갉아먹는 사과좀나방 유충, 성숙기에 많이 생기는 사과나무 탄저병 등등. 아버지는 방제 계획표를 벽에 붙여놓고 약재를 그때그때 살포했다. 약재를 뿌릴 때는 나무의 건강과 과실의 품질에 약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는 폭풍우나 태풍 기상예보가 있는 날이면 아버지는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특히 폭풍으로 수분 전후의 꽃이 무참하게 떨어져 이리저리 흩날리거나 태풍으로 낙과가 우수수 떨어져 나뒹굴 때면 망연자실했다. 며칠씩 말도 하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셨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확한 다음에도 선과 저장, 선도 유지, 출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떠날 새가 없었다. 아버지는 때깔이 곱고 과육이 아삭아삭 씹히고 가죽이 많고 맛과 향이 좋아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충주 사과 가운데에서도 최상품을 재배하려고 애를 썼다. 이런 노력 끝에 아버지는 충주 시내에 텃밭이 딸린 집을 사기도 했다.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지켜본 선혜는 중2로 올라간 다음 일요일이면 과수원에 나가 아버지 잔심부름을 하면서 일손을 도와주었다.
아버지는 과수원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타이르면서도 자기를 도와주는 딸이 참으로 착하고 기특하게 여겨졌다. 선혜는 과수원을 좋아했다. 아버지를 도와주는 틈틈이 깨끗하게 다듬어진 나무 사이사이를 걸어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면 마냥 즐거웠다. 주로 우리 가곡, 봄이 오면, 봄처녀와 서양 가곡, 에델바이스, 목동아를 즐겨 불렀다. 그것을 듣고 아버지는 우리 선혜 노래 잘한다고 축혀주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동네 아저씨들도 박수를 치면서 선혜가 이제 많이 커서 처녀티가 난다고 대견스러워했다. 특히 선혜는 사과꽃이 봉우리 지고 만발하는 4월의 과수원이 그렇게 싱거로울 수 없었다. 꽃은 분홍빛 봉우리가 점점 열리면서 하얗게 돼 만발한다. 싱싱하게 갓 피어난 꽃들 속에 파묻히면 선혜는 가슴이 부풀고 설레었다.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벌들의 잉잉거리는 경쾌한 음향이 활짝 핀 꽃들 사이로 울려 퍼진다. 꿀벌들이 찾아와 암꽃을 머리에 숫꽃술이 꽃가루를 붙여주고 그 대신 꽃이 꿀을 가져가는 것을 보면 자연의 세계가 신비스럽기만 했다. 아버지는 벌들이 인간에게 주는 이익이 모든 해충이 인간에게 주는 해악보다 더 크다고 가르쳐 주었다. 앙증스러운 벌들이 고마웠다. 봄의 과수원이 하얗게 핀 사과꽃들이 동산이라고 한다면 가을의 과수원은 사과들이 빨갛게 익은 풍요의 낙원이다. 봄이 사과꽃들의 잉택이라고 한다면 가을은 오랜 고생 끝에 결실을 맺고 거두어들이는 계절이다. 이 과수원의 품종은 홍로와 부사다. 홍로와 부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심고 가장 많이 수확하는 대표 품종이다. 홍로는 우리나라에서 교배 개발된 국산 품종이고 부사는 일본산이다. 홍로는 대체로 추석 전에, 부사는 추석 지나서 10월 말 전후 늦게까지 수확한다. 한 그루에 200개에서 400개 이상 과수원이 충만하도록 열려있는 선홍빛 서가를 보면 왜 사과나무가 다산과 풍요와 미의 상징인지 실감할 수 있다. 수확기가 오면 아버지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얼굴이 환해진다. 영농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흡족한 성과를 만들어낸 기쁨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가장 다정하게 대하는 것도 이때여서 이때는 가수원뿐 아니라 집안에도 화기가 넘쳤다. 집에 경사가 생겼다. 선혜가 한글날 기념 도내 초등고생 글짓기 현상 모집에서 중등부 산문 부분 1등을 차지해 교육감상을 타게 된 것이다. 선혜는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 과수원 일을 하고 그것을 본 자기가 아버지를 도와드린 과정을 소재로 장문을 지었다. 아름다운 과수원에서 나누는 부녀의 순수한 정과 가족애를 꾸밈없이 표현해냈다는 심사평이었다.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선혜를 축하하기 위해 토요일 오후 가수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다. 선혜의 담임이며 음악 담당인 여선생님과 선혜의 장문을 지도한 국어선생님, 선혜의 친구 3명, 그리고 아버지 친구인 농협 전무 아저씨를 초대했다. 선혜의 친구는 남자 2, 여자 1였다. 선생님들과 아버지 어머니, 아저씨는 빛이 파라솔 아래 의자에 둘러앉아 음식을 들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별도로 먹고 놀았다. 아이들은 각자 노래를 한두 곡씩 부른 다음 술래잡기 놀이를 했다. 가위바위보를 한 끝에 남자아이가 술래가 되었고 셋은 여기저기 숨었다. 선혜는 창고 건물 뒤쪽에 숨었다. 건물 문이 열려 있어 문짝과 건물벽 사이에 좁은 공간이 생겨 거기 몸을 숨겼다. 숨을 곳을 찾던 남자아이가 불쑥 선혜가 숨어있는 좁은 공간으로 들어왔다. 둘이서는 거의 몸을 맞대고 서 있었다.
처음에는 둘이서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금 지나서 서로 숨결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몸을 대고 있음을 알고 무안해져 눈을 감았다. 남자아이는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반장아이로 선혜가 좋아하는 아이였다. 선혜가 같은 나이 또래 남자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가까이 있는 것은 처음이었다. 전류가 스쳐가듯 온몸이 짜릿해지는 성애를 처음으로 느꼈다. 남자아이도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둘이서는 술래가 찾아냈을 때서야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좁은 공간에서 나왔다. 선혜의 첫사랑 꽃씨가 심어진 공간이었다. 파티가 끝나자 아버지는 선생님들에게는 선생님들에게 맞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게 준비한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선혜와 같은 반 아이들이 나누어 먹도록 사과 5상자를 학교로 보냈다. 아이들은 선혜에게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주었다. 선혜는 자랑스럽고 부러울 것이 없었다. 해가 바뀌고 새해가 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전처럼 설날이 지난 후 한 해 농사가 순조롭고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풍년제를 올리고 농사일을 시작했다. 선혜가 중3으로 올라간 뒤 어느 날 선혜의 외삼촌이 아버지를 방문했다. 아버지와 외삼촌은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친근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외삼촌은 체격이 우람하고 얼굴도 이목구비가 반듯했다. 성격도 거침새가 없고 시원시원한 호남아였다. 선혜의 얼굴이 생긴 새와 성격이 어머니와 외삼촌을 닮아 외탁했다고 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지방에서 중소건설업체를 착실하게 꾸려나가고 있는 외삼촌은 아버지보다 2살 위인 손이 차남이었다. 매제 이번에 종합건축공사업 면허를 따야겠어. 그러면 좋지. 아버지는 종합면허를 얻으면 그야 좋지 않겠느냐고 원론적으로 대꾸했다. 외삼촌은 구체적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공사 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 건설 공사를 하려면 종합면허가 필요해. 면허가 없이는 5천만 원 이하 잔챙이 공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사업이 크질 못하고 노상 하청이나 받아서 할 수밖에. 평생 이 짓이나 하자니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워요. 외삼촌의 이 말은 일리가 있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허우대가 저만하고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하청이나 하고 죗값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번에도 도청에서 60억 원짜리 판급공사 입찰이 있었는데 면허가 있어야 응찰을 해보지. 도와주겠다는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면허가 없으니 해볼 도리가 없지. 면허를 따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아버지가 물었다. 외삼촌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등록 기준이 꽤 높아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건설 기술자를 5인 이상 써야 해. 기술자 문제야 큰 문제는 아니고 요컨대 자본금만 갖추면 되는 건데 기준이 그렇게 높아요? 아버지는 종합면허 이야기를 꺼낸 외삼촌이 속듯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알아채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침묵이 흐른 끝에 외삼촌이 겸연쩍하면서 입을 열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매제가 도와주어야겠어요. 어떻게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줘야겠어. 보증이라는 말에 아버지는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아버지는 정색을 하고 잘라 말했다. 보증이요? 농사꾼이 무슨 보증? 우리 농촌에서도 보증 섰다가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처남이 아시다시피 우리 집 재산이라는 것이 선의 할아버지가 모은 것인데 내 마음대로 담보로 잡힐 수 있나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보증을 거절했다. 외삼촌은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로 보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난 매제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잘라버리니 섭섭하지만 별 수 없네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는 외삼촌을 보낸 후 외삼촌의 섭섭하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마음에 걸려 기분이 꺼림직했다. 사업을 하는 외삼촌이 이런 부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처남 매부지간에 너무 매정스럽게 딱 잘라버린 것이 아닌가 후회했다.
이튿날 아버지는 위암으로 입원해 있는 할아버지를 문안드리는 가는 길에 보증권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어 보았다. 할아버지의 반응은 의외로 호의적이었다. 그 사람 성실한 것 같더라. 이제까지 다른 사람한테 실수 안 한 것 같아. 사업도 별탈 없이 무던히 해오고. 할아버지는 외삼촌을 신뢰하고 있었다. 사실 외삼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거나 폐를 끼친 적이 없었다. 사업이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도 무리하지 않고 사업을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번 밀어주어 처남 사업이 잘 되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닌가. 아버지는 보증 문제에 대해서 제고하기로 했다. 보증을 산다 해도 과수원만큼은 담보로 내놓고 싶지가 않았다. 과수원은 생활터전이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삶의 보람을 가꾸는 일터이다. 만일 일이 잘못되어 과수원을 잃게 되면 그것은 삶 전체를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며칠이 지나 아버지는 외삼촌을 만나 담보 제공 의사를 밝혔다. 5대째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과 과옥, 가수원을 제외하고 할아버지가 사들인 문전옥답과 아버지가 장만한 중주시내 주택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외삼촌은 기뻐했다. 결조보은의 마음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은행에서 담보물이 부족하다고 담보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아버지는 또 고민에 빠졌다. 더 내놓을 것이래야 가수원밖에 없지 않은가. 이번에는 어머니와 상의했다. 당장 과수원을 빼앗기는 것도 아닌데 오빠가 아무려면 우리까지 망하게 하겠어요? 그렇지. 당장 과수원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지. 내가 너무 강박관념에 빠져있는 거지. 처남이 사업에 성공할지는 몰라도 무난하게는 할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자위하면서 결국 과수원까지 내놓기로 했다. 보증을 서기 위해 아버지는 외삼촌과 함께 은행으로 갔다. 아버지는 은행 문턱을 넘기가 싫었다. 고삐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못해 외삼촌을 따라 들어갔다. 마지막까지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 당장 되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정이 많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아버지는 속으로만 괴로워했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어물거리다가 외삼촌과 나란히 대출 담당 차장 앞에 앉았다. 제출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한 차장은 아버지 앞에 연대보증, 담보제공 제3자, 신청서, 개인 여신용이라는 양식의 문서를 내놓았다. 연대보증, 담보제공이라는 글자가 눈에 크게 들어오면서 아버지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차장과 외삼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는 채무자 인적사항, 신청 내용, 직장 및 영농사항, 재무사항 등으로 구성된 서류의 빈칸을 수험생처럼 메워나갔다. 서류 작성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자필 확인란에 이름을 쓰고 날인했을 때 아버지의 등치기를 타고 굵은 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 서류 뒤에 차장은 아버지와 외삼촌이 담보로 제공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 문건들을 첨부하면서 대출 신청 금액이 열흘 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대대로 이어온 전답과 고가를 제외하고 문전옥답, 과수원, 시내주택이 모두 연대보증 담보로 맡겨졌다. 자본금 10억 원 납입 절차를 끝낸 외삼촌은 건설협회의 기업 진단과 실제 확인을 거쳐 도청으로부터 종합건축공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꿈을 이루었다. 이제는 공사금액 5천만 원 이상 대형 공사라도 얼마든지 원청업자로부터 당당하게 입찰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이후 외삼촌의 사업은 종전과는 달리 괄목할만하게 뻗어나갔다. 외삼촌은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의 유력한 동문인사들 인맥을 10분 활용하고 남다른 수완을 발휘 규모가 큰 입찰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쳤다. 그때 마침 전국적으로 호황의 물결을 타고 건설붐이 일어났다. 외삼촌은 청주 시내 600억 원 규모 아파트 공사와
150억 원짜리 상가 건물 공사 등을 잇따라 소주했다. 종합면허 없이 5천만 원 이하 공사만을 했던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외삼촌의 사업이 날개를 단 듯 성공해 나가자 아버지는 안도의 큰 숨을 내쉬었다. 보증의 불안감이 점차 가시면서 다시 가수원 일에 열중했다. 아버지는 외삼촌의 사업이 성공해서 부디 보증굴레에서 벗어나기만을 기원했다. 늦가을로 들어서 수학을 끝낼 때 입원 중이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보증 여부를 놓고 망설이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은 할아버지였다. 외삼촌은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갚듯 초상일을 맡아 보살폈다. 장례식장에는 외삼촌이 알려 들어온 돈의 유수 건설업체의 조화가 줄비하게 늘어섰다. 아버지 앞으로 들어온 조화는 3개밖에 되지 않아 대조를 이루었다. 1997년 선혜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들을 줄줄 외웠다. 시를 써서 교지에 발표했다. 문학소녀로서 이름을 날렸다. 본교와 타교 남녀 학생들로 구성된 문학서클에 들어가 어울렸다. 중학교 때 교육감상 수상 경력이 있는 데다가 키가 크고 특히 눈과 눈썹, 콧등이 예쁜 미모여서 인기를 모았다. 일요일이면 중2 때 과수원 창고 뒤 공간에 함께 숨었던 아이가 과수원으로 찾아와 선혜와 같이 아버지 일을 도와드렸다. 아버지는 그것을 언짢게 여기지 않고 은근히 반겼다. 일이 끝나면 아버지는 품삯이라면서 용돈을 주었다. 둘이서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무들이 우거진 호암 저수지 둘레길을 걸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의 청순한 사랑이 자라났다. 그해 김영삼 정권 마지막 해 재계에선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한보그룹이 해체된 후 4월엔 진로, 7월엔 기아차, 10월엔 쌍방울 그룹이 부도를 냈다. 대기업들이 과다한 부채 때문에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진 것이다. 애주가들과 애안을 같이 한 소주의 대명사, 봉고 신화로 유명한 기아, 국민의 내일을 만들어낸 쌍방울이 도산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다. 그러나 다수 기업들은 이를 자교와는 상관이 없는 일부 기업의 일로 여기고 강 건너 불보듯 했다. 태국에서 처음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태풍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을 거쳐 한국을 향해 서서히 북상하고 있음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업은 기업들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태평했다. 10월 중순 한국에 와서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한 국제통화기금 IMF 평가단은 한국은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미국의 국제 투기 자본과 연계되어 있는 IMF가 다음 먹잇감을 안심시키기 위해 능청을 떨었다. 한국의 경제 사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IMF가 사실과 달리 거짓으로 호평한 것이다. 그것을 근거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경제관료들은 입만 열면 하나같이 우리 경제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외삼촌은 그런 보도를 보고 IMF와 경제관료들을 전적으로 믿었다. 정부가 무사한 일에 빠져있는 사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임박한 한국의 경제위기를 직감하고 급격하게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 남은 외환 보유액이 204억 달러, 이것도 대부분이 묶여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달러는 3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렇게 국가부도 사태, 국민 경제 파산 상태에 직면하자 정부는 뒤늦게야 비상대책을 세웠다. 경제부총리가 경질되고 신임 부총리가 밤중에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었다.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한 달여 사이 상황이 급전, 낭떠러지 위에 서게 된 것이다.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부총리와 하는 총재는 IMF 총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IMF가 내놓은 양해각서에 서명해야 했다. 회장이 승전 장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양의 각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한국 정부의 경제 주권을 IMF에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금융기관 통폐합과 구조조정, 금융주식 채권 시장의 전면 개방, 국내 기업과 시중은행의 외국인 매수 가능, 정리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조정 등 한국 경제 전반을 광범위하게 IMF가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 언론은 이를 두고 제2의 경술국치, 경제신탁통치, 6.25 전쟁 이후 최대의 국민재난이라고 분개했다. 외국 언론은 한국 주식회사 세일, 아시아의 용이 지렁이로 변했다고 조롱했다. 굴욕적이고 가혹한 협정의 국민들은 비분을 참지 못했다. 구한말 일본에서 빌린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한 국제보상운동처럼 금 모으기 운동을 벌여 너도 나도 금부치를 내놓았다. 시중에는 IMF 고스톱이 유행했다. 고스톱판에서 나쁜 패를 가진 사람이 옆 사람으로부터 한두 장 좋은 패를 빌려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쁜 패를 상대에게 준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는 조건이 붙는다. 패를 빌려온 사람은 패를 빌려준 사람에게 자기 패를 다 보여주고 빌려준 사람의 훈수를 받아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또 패를 빌려준 사람이 어려울 때는 자기의 가장 좋은 패도 내주어야 한다. IMF 관리 체제를 풍자한 것이다. IMF 실현은 그 이듬해인 1998년부터 절실하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았다. 재계순위 3위 대우, 7위 쌍용, 10위 동아건설그룹이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하루아침에 해체되는 비운을 겪게 된다. 산업화 시대의 혜성처럼 나타나 세계시장을 누비며 나는 할 수 있다는 패기와 야심을 보여준 대우가 모래성처럼 맥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다수 국민들은 허탈해했다. 중청도민들은 특히 이 지역 출신 대표적 기업 동아건설그룹이 사라지자 실망에 빠졌다. 외삼촌은 같은 지역 출신 건설업자로서 동아건설의 불행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거래은행인 충북은행 지점장을 찾아 어떻게 대처해야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재벌 기업들의 문제입니다. 공사나 차질 없이 진행하십시오. 중소기업은 괜찮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이야기였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공사는 지정자님 은혜로 예정대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대출받아 쓰고 있는 외삼촌으로서는 지점장을 상전처럼 깍듯이 모셔야 했다.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처지였다. 대마불사라던 대기업들이 100개 가까이 도산하면서 그 파장이 급기야 중소업계에 미쳤다. 부도를 내는 중소기업들이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생겨났다. 실직자가 대량 쏟아져 나왔고 많은 노숙자들이 거리에 나앉았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불안해진 외삼촌은 20여일 후 다시 지점장을 방문했다. 지점장의 표정과 태도가 돌변해 있었다. 20여일 전 여유가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주저해하고 무표정이었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 은행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퇴출 대상이 되었답니다. 충격적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은행에 흡수 합병될 거라고 하는데 본점 지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정부를 믿을 수가 있나? 은행을 믿을 수가 있나? 외삼촌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은행문을 나섰다. 얼마 후 경기, 중청은행 등 지방은행과 동아은행 등 서울에 있는 은행들이 퇴출되었다. 충북, 강원은행 등은 다른 은행에 합병되었다. 영업 관할 지역이 각각 충청 남북도로 나누어져 있던 중청은행과 충북은행이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날의 세기가 무섭게 기업들과 은행들이 무참하게 쓰러져 갔다. 은행들이 망해가는 판국에 공사비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외삼촌 공사는 벌써 몇 달째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다. 자재대금과 채불 노임 독촉이 성화 같았다. 공사가 조금 더 진척됐으면
분양을 해볼 수 있어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텐데 분양을 하기에는 공사가 미진했다. 하기는 외삼촌 공사보다 앞서가 있는 공사의 분양 실적도 아주 저조해서 공사 완공을 앞두고 부도를 내야 할 형편이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IMF 외환위기와 혹독한 불경기로 2년 동안 전국적으로 1만 9천 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냈다. 도세가 약하다는 충북에서만도 1천 개가 넘게 도산했다. 외삼촌은 자기에게도 파산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음을 절감했다.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괴로운 외삼촌의 고민은 깊어졌다. 부도를 내면 자기가 망하는 것은 둘째치고 매제의 빚 보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걱정의 태산 같았다. 행여 매제한테서 전화라도 올까봐 겁이 났다. 매제는 처남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인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해 고3이 된 선혜는 대학에 진학해서 국문학을 전공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과수원 일에만 전념했다.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로 접어들었다. 1년 중 가장 좋은 때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강력한 태풍이 불어 추석 수확을 앞둔 사과들이 무더기로 떨어져 여기저기 뒹굴었다. 시름에 잠긴 아버지는 저녁을 먹고 9시 종합 뉴스를 듣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황급해하는 목소리로 어머니와 선혜를 불렀다. 아니, 외삼촌 회사가 부도를 냈다고 뉴스에 나온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와 선혜는 넋이나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 아버지가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랫동안 신호소리만 울릴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어머니가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는 뭐가 어떻게 돼? 망한 거지. 한마디 하고는 밖으로 휙 나가버렸다. 날벼락을 맞은 아버지는 절망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다가 몸져 눕고 말았다. 가수원 일은 어머니와 선혜가 노블 사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악몽을 꾸듯 가끔 내 가수원 넋두리를 하다가 눈시울을 적시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또 낮은 목소리로 그때 섭섭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끝까지 보증을 거절했어야 하는 건데 그놈의 인정 때문에 아버지 말도 아내 말도 안 들었어야 하는 건데 이제 땅을 치며 뉘우쳐봐야 소용이 없네. 만사가 끝장이구나. 허공에 혼잣말을 했다. 종적을 감추었는지 외삼촌은 2달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과수원 일에 바쁜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청주 외삼촌 집을 찾아갔다. 대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인기척이 없이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발길을 돌려 인근에 살고 있는 큰이모 집으로 갔다. 거기에 뜻밖에도 외할아버지 내외가 와 있었다. 외삼촌이 외할아버지 내외를 이모 집에 맡기고 어디론지 사라진 것이다. 이모는 외삼촌 식구들이 경기도 안양으로 도망갔고 외삼촌은 어느 건설회사 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분통을 참지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외삼촌을 찾아 나섰다. 우라통이 터져 끙끙 앓는 속을 조금이라도 풀어야 할 것 같았다. 건설 현장에서 헬멧을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하고 있던 외삼촌은 아버지의 기습 방문에 흠칫 놀라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아니 어쩐 일인가? 어쩐 일이라니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부도를 냈으면 찾아와서 사죄를 해야 인간이 도리지. 말 한마디 없이 뺑소니를 칠 수가 있어. 부하가 치밀어 인정사정 없이 쏘아붙이는 아버지에게 외삼촌은 기가 죽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소. 입이 100개라도. 외삼촌은 현장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며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부근 식당으로 가 소주 한 병을 놓고 마주 앉았다. 머리 끝까지 났던 화가 가라앉았는지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외삼촌이 입을 뗐다. 매제 면목이 없소.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야반 도주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만 누나 집에 부탁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리로 온 것이요. 대학 친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라고 소개해서 일로 왔지. 지금 지하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새우잠을 자면서 살고 있고 이 꼴이 됐어요. 그래도 나에게 귀뜸이라도 해주었어야 할 것 아니오. 이제 와서 빈말 같지만 부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걱정됐던 게 매제 일이었어요. 괜찮다던 은행이 한두 달 사이 갑자기 넘어가고 대출이 뚝 끊어져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이었지. 아버지는 외삼촌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수긍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처남 책임이 아니지. 외환위기를 가져온 위정자들이 우리를 죽인 것이지. 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 수많은 백성들을 죽인 것이지.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는 놈들이 천문학적 정치 자금이나 챙기고. 아버지는 거친 말로 산업교회 위정자들의 실정을 비난했다. 이듬해 봄 아버지는 과수원, 문전옥답, 시내주택을 압류당하고 대대로 살아온 교회 가옥으로 이사했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고옥과 얼마 안 되는 전답뿐이었다. 분홍에서 소농으로 전락했다. 원래 근면한 아버지는 다시 기운을 차려 전답을 가꾸었다.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선혜는 대학에 가겠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다.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꿈 많던 문학 소녀는 시리 속에서 따분한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2년여를 농촌에서 파묻혀 지낸 선혜는 근이모 부의 소개로 청주시내 한 회사에 임시 사무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다. 한국의 IMF 통치 시대를 졸업하고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 기업들이 다시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중국 산동성에도 제조공장을 세운 이 회사는 대중무역 봄을 타고 호황을 누렸다. 약간 비대한 풍채가 좋은 회사 사장은 정력적으로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키워나갔다. 선혜가 이 회사에서 근무한 지 3년 넘게 지났을 때였다. 한 번은 중국 출장을 다녀온 사장이 사장실로 선혜를 호출했다. 사장이 임시직을 사장실로 부른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선혜는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었다. 옆에서의 안내로 사장 앞에 섰다. 지선혜, 근무 성적이 우수하다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바꿀 것이고 월급도 많이 줄 거야. 이런 것 혼자만 알고 있어. 선혜는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려는데 사장의 말이 이어졌다. 내가 중국에 가 있을 때 선혜가 보고 싶었어. 전혀 엉뚱한 말이었다. 선혜는 잠자코 서서 홍당무가 된 얼굴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야 사장실에서 나왔다. 사장은 이후에도 계속 사장실로 불러 치근치근 괴롭혔다. 서울에서 만나자느니 중국에 같이 가자느니 별별 유혹을 다했다. 그때 선혜는 임신 초기였다. 첫사랑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다. 선혜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후 중2 때 담임이었던 음악 선생님의 소개로 오게 된 곳이 바로 분당 카페였다. 카페 주인은 선생님의 친언니였다. 5년 전 4월 중순 선혜는 혼자서 과수원을 찾아갔다. 사과꽃이 하얗게 핀 과수원을 보고 싶었다. 과수원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었다. 벌들이 잉잉거리며 날아다녔다. 그러나 주인이 아버지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들자 새삼스럽게 과수원을 빼앗긴 서름이 북받쳤다. 과수원 안으로 들어서려고 서성이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꽃 솎아주기 작업을 하다가 물었다. 누구세요? 누굴 찾으세요? 아니에요. 꽃이 하도 예쁘게 피어서 구경 좀 하려고요. 부드럽게 웃는 과수원 주인을 보자 이러면서 웃던 아버지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아버지를 도우면서 노래도 부르고 바비큐 파티를 했던 날들이 어제 일처럼 되살아났다. 주인의 양해를 얻어 선혜는 과수원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첫사랑 남자와야 함께 숨었던 창고 건물 뒤쪽도 이에 그대로였다. 선혜는 잠시 거기 머물러 꽃처럼 봉우리 졌다가 활짝 피었다가 시들어버리고는 이제는 흩어진 사랑을 되돌아보았다.
대학 연극영화과 졸업 후 군복무 중이었던 남자는 중절 문제로 헤어진 후 여태껏 아무런 소식이 없다. 선혜가 비명에 간 지 1년이 되었다. 시인은 지금도 일주에 한 번꼴로 카페를 찾아 안 여사와 대화하고 거기서 시를 지었다. 그러면서 선혜가 남겨놓고 간 고독감을 달랬다. 안 여사는 겪어볼수록 마음이 따뜻하고 사려가 깊은 여자였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침울했던 선혜의 딸도 이제는 안 여사를 엄마처럼 따르고 밝게 자라고 있다. 눈이며 코며 얼굴이 선혜를 닮았다. 홀로 사는 안 여사, 선혜의 딸, 그리고 역시 외롭게 홀로 사는 자기가 한 집에서 한 가족으로 같이 사는 것이 좋겠다고 시인은 생각했다. 그것을 안 여사에게 제안했다. 웃기만 하고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4주가 지났다. 어느 날 안 여사로부터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우리 집에 임 선생 방을 꾸며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편한 때 이사 오세요.